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오늘은 취업 얘기? 취업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취업. 제가 생각하는 취업. 지금 대체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4차 산업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4차 산업시대가 뭔지. 4차 산업시대가 뭔지 나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 친구들이 정말 4차 산업시대가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2차 산업시대는 산업혁명이고 3차 산업시대는 정보화혁명이었잖아? 이 트렁크라는 게 내가 알고 있기는 1940년인가 60년에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가방이라는 매개체는 그 예전에도 있었던 거고 바퀴라는 매개체는 그 이전에도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바퀴와 가방이 만난 게 1940년인지 60년인지 하여간 그 정확하지는 않아. 근데 그게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거지. 하다못해 연필과 그 노란 연필과 뒤에 꼭다리가 달려있는 지우개, 이것도 연필이 만들어진 거는 굉장히 오래됐고 지우개 또한 만들어진 게 오래됐지만 이 연필과 지우개가 같이 붙은 게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 근데 이것 또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그러니까 단품으로 봤을 때 연필도 굉장히 오래된 거고 지우개도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 이 두 개가 같이 붙은 것은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게 뭔가가 두 개가 결합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에서 이공계 학생들을 많이 뽑았어. 왜 이공계 학생들을 뽑았을까? 대기업에서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려고 뽑았을까? 그럴 수도 있지. 대기업은 미래를 내다보는 게 있으니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 이런 데들이 있다 보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뽑았을 수는 있지만, 인문계 학생과 공과 학생을 비교해놓고 보면 인문계 계열과 이공계 계열을 비교해놓고 본다면 이공계 계열한테는 예를 들어 기술을 다 습득을 했기 때문에 40이 돼서도 인문학이라는 걸 통해서 가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40이 돼도 변화를 줄 수가 있어. 근데 인문계 학생들한테 기술이라는 거를 가르칠 수는 있겠지.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간이 꽃배기로 들어간다는 거야. 꽃배기로. 이공계를 졸업한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기술을 가르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거든. 많은 시간이. 인문계 학생들이 배우는 그 인문학도 학문이고 이공계 학생들이 배우는 기술도 학문이라고 할 수는 있어. 근데 이공계 학생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학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체험, 약간 기술은 약간 체험에 좀 더 가까운 거거든. 어떤 면에서 보자면 당연히 학문적으로 풀어내기도 해야 되지만 체험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인문계 학생들이 배우는 거는 체험이라는 게 들어가질 않아. 그냥 조금 과장되게 설명을 하면 암기력이 좋아서 달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거거든. 당연히 공고 학생들도 식과 이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달달달달 외우면 되기는 하지. 근데 그 안에 실기라는 게 들어가잖아. 이공계 학생들은 실기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인문계 학생들은 실기라는 게 전혀 안 들어가. 그럼 실기라는 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도 누굴 뽑아야 되겠어? 이공계 학생들을 뽑아서 약간의 인문학적 소양을 가리키면 훨씬 그게 빠른 거거든. 실기를 가르치려고 하면 더 많은, 그러니까 실습 기자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거를 갖다 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공고 학생들, 예를 들어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책 몇 권 던져주면 되는 거거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인문학 학생들한테는 실험 기자재를 투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게 빠르겠어? 당연히 책 몇 권, 책을 지금 삼성 자동차에서도 나오지만 월급을 얼마를 올려주고 자기 개발을 하게 월 3만원인가 5만원이 되게끔 올려달라고 삼성 자동차 지금 노조가 파업하는 이유가 그거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월 3만원인지 5만원인지 자기 개발비를 달라, 그리고 월급을 조금 상향해달라, 이거였는데 어찌됐든 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월급이 오르게 되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는 있는데, 근데 현장에서 보자고. 현장에서, 이건 대기업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이 현장으로 볼까? 지금 건설 현장, 우리가 쇼칭 얘기하던 노가다라고 얘기하기는 그 일본 말이어서 별로 좋아하진 않고 또 좋은 이미지도 아니고,
건설직 노동자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건설 노동자? 근데 건설 노동자를 봐봐. 건설 노동자를 보면 우리가 맨투맨으로 상대를 안 하다 보니까 맨투맨 사람 대 사람이 상대를 안 하지. 소비자가 누가 만드는지 관심이 없잖아. 그지? 그냥 다만 삼성 건설, 현대 건설이 만드는 거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요건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요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를 작업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건설직 노동자들은 이미 이 시장이 한국 사람은 진짜 없어져. 오너, 그러니까 뭐 옛날 말로 얘기하면 반장급, 관리자급들을 빼놓고 나머지 그 밑에 하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없어. 당연히 인력시장 같은 데 가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기술을 가진 건설 노동자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이 좋다고, 손재주가 좋다고 했잖아. 지금 왜 아파트들이 하자가 이렇게 나고 건물들이 뭐 이렇게 뭐 날림 공사가 짓고 왜 그래? 그냥 당연히 기업은 마진을 적게 위해서 뭐 벽 두께도 얇게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집 자체가 하자가 나는 이유가 뭐야? 그만큼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안 한다라는 거거든. 손재주 좋은 사람, 건설 노동자, 건설 현장 한번 가봐. 한국 사람 별로 없어. 이미 다 외국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관리직들은 한국 사람이라니까. 관리직들은 들어갈 때 왜 들어오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막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뉴스 같은 데서 가서 인터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관리직이야. 관리직들은 한국 사람이 맞아. 그러나 이 바닥에서 타일 한 장 붙이고 시멘트 한 장 올리고 벽돌 한 장 이렇게 조적을 쌓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없대라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데 가면 뭐 주식회사 형태의 뭐 조그마한 회사를 가도 외국인들이 차 끌고 다니거든. 외국인들이 차 끌고 다녀. 며칠 전이 아니라 어제 철원에서 군인이 차 타고 가다가, 레토나 타고 가다가 5명이 사고가 나서 2명이 죽었나? 3명이 죽었나? 근데 그 2.5톤 덤프, 그러니까 덤프라고 하는 건 이게 들리는 게 덤프인 거거든. 뒤에 적재함이 2.5톤 덤프 트럭을 끌고 가다가 25톤이 아니야. 2.5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왜 건재산 가서 보면은 이 뒤에 탑이 들리는 그 트럭, 이 2.5톤 덤프 트럭으로 이 군용 레토나를 갖다 쳐서 죽었어, 군인들이. 근데 이 운전한 사람이 외국인이야. 뭐 외국인이 조작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외국, 이렇게 교외, 서울 도심이 아닌 이렇게 좀 많이 외곽에 떨어진 데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이런 회사들에서는 이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한다라는 거지.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 뭐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기술이 필요한 기술직, 단순 노무직은 그렇다고 치자고. 그러면 기술직을 필요하거든? 기술직이 필요해.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내가 이거를 좀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배우면 도움이 돼. 당장은 힘들겠지. 뭐 최근 3년까지는 월급이 정말 얼마 안 됐어. 예를 들어서 같은 친구가 졸업을 했어. 근데 서비스직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술직으로 빠진 친구는 월급이 적어. 서비스직에 비해서.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 친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친구는 얼마를 버는데 난 이것뿐이 못 벌어. 이런 것 때문에 기술직을 안 하는 거거든. 내가 친구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지금 뭐 많이 동영상을 찍어서 조금씩 올리고는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 이거 왜 하다가, 왜 너 자동차과 친구니까, 고등학교 동기들 같은 경우는 다 자동차과 친구니까 너 분명히 기술직 하다가 너 왜 이걸로 저기를 했니? 라고 물어보면 어찌됐든 결론은 돈이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우리는 손에 기름때 묻히고 옷이 더럽고 뭐 막말로 탈의실이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는 곳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버스를 타면 기름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이 좀 부끄럽다 보니까 기회가 생겼을 때 다른 데로 이직을 한 거지. 다른 데로 이직을 해서 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기술직보다 월급도 훨씬 세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우는 게 좋다 이거야. 왜?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고 해. 인구는 계속 줄어든대. 근데 인구가 줄어든 만큼, 인구가 줄어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줄어들 거고 자동차도 줄어들 거고 다 모든 게 줄어들겠지. 인구가 줄어드니까 더 이상 아파트를 안 줘도 되겠지. 근데 아파트를 유지 관리, 주택을 유지 관리, 리모델링 이런 것들 누가 해야 돼? 외국인들 와갖고 외국인들 막 쓰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만큼 손이 그렇게 손재주가 좋은가? 예를 들어서 의사들도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있고 미련하게 곰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수술을 잘 못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손재주가 정말 있고 공간 감각만 있다고 하면 건설 노동자가 되든지 아니면 자동차 정비사가 되든지 이런 현장직 기술직 엔지니어가 되는 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거든. 다만 젊은 친구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지. 자동차 정비로 얘기할게. 수입차를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수입차 정비를 가고 싶어 하거든. 수입차 정비는 국산차 정비하고 정말 다르거든.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근데 그거를 몰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렇다고 가고 싶은 동경만 있었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그것마저도 가고 싶은 동경이 별로 없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잖아. 대기업? 예를 들어서 아우디면 아우디, 벤츠면 벤츠, 이 본사에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 근데 이 본사에서는 어느 제품이고 마찬가지지만 유지관리, 이 제품을 오래 쓰도록 유지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절대 만들지 않아. 자동차에서도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정말 만들지 않거든.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 오래 쓰라고 해. 근데 이 연구 용역을 누가 내지? 현대자동차가 내고 정유사가 내는 거거든. 교수들한테, 대학교 연구기관한테 누가 이 연구 용역을 내냐고. 개인이 내나? 내가 궁금해서 교수님 이거 언제까지 써도 돼요? 연구 용역 해주세요 라고 하나? 기업에서 낸단 말이야. 기업에서는 왜 내? 기업은 이 제품을 얼만큼 어떻게 썼을 때 이 기간이 되면 파손이 돼서 망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꾸겠다라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잖아. 휴대폰도 2년 쓰면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2년 쓰면 좀 갤갤갤 거리기 시작해서 3년 안에 바꾸게 만드는 거잖아. 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 어느 기간 동안 안에는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다가 이 기간이 되면 질리거나 이 제품의 내구 성능이 이제 그러니까 나오게 하려면 유지관리비를 계속 투자를 하거나 그게 귀찮으면 그냥 제품을 바꾸거나 똑같은 거거든.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하려면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소비를 갖고 연구를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일반 카센터 엔지니어들은 엔진오일을 관리를 잘하라고 하지. 근데 막연하게 잘하라고 해. 맨날. 왜? TV에서는 만 킬로 쓰라고 하고, 제조사 또한 현대, 기아, 삼성 이 대기업들도 만 킬로를 쓰라고 하고,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감성적 품질뿐이 제시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연구 용역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에서 정비사 단체들에서 정비사 단체가 작다 보니까 연구 용역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감성적 품질을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대체적으로 나도 차를 써봤더니 만 킬로씩 쓰고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는 맨날 뜯어보고 정비를 하고 확인을 하고, 뜯어보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오일을 잘 안 가는 차인지 잘 가는 차인지 눈으로 딱 티가 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기간이 많이 돼가지고 오일만 좀 새는 차들은 뜯어보면 깨끗하거든. 근데 오일을 잘 안 가는 차들은 이 안에 떡이 지는 거거든. 떡만 지나 오일도 먹지. 근데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오일을 자주 갈아라. 얼마나? 손님들은 팩트가 이게 궁금한 거지. 얼마나? 정비사들은 어떻게 보면 기계의 언어를 듣는 사람인 거거든. 기계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화도 되기는 하지만 기계가 하는 말을 좀 잘 알아듣는 거고, 기계가 내포하는 언어를 얘가 어디가 이상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듣는 거거든. 수의사하고 똑같은 거야. 수의사 개가 말을 하나? 고양이가 말을 하나? 고양이 하는 행동 엑스레이를 찍고 피 검사를 하고, 사람은 나 여기 아파요 죽겠어요 말이라도 하고 표현이라도 해. 근데 동물들은 표현은 하지만 말은 못하는 거거든. 근데 자동차 또한 똑같아. 표현은 하지만 말을 안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증상을 가지고 찾는 거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상태에서 찾으려고 해봐 얼마나 힘들어. 내가 정비사지만 내 친구들한테, 나의 친구들한테 나 또한 그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서 광유 같은 경우는 광유, 합성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나도 알아. 근데 광유를 써서 그만큼 자주 갈으면 오일 1탄은 그만큼 같이 갈아야 되거든. 돈을 조금 더 주고 합성유를 쓰는 거일 뿐이야. 예를 들어서 광유를 쓰면 광유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광유는 아스팔트 위에서 나오는 게 광유. 왜 엔진오일 얘기를 하지? 요즘 얘기가 길어지는데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얘기를 할게. 광유가 나쁜 건 아니지만 광유는 아스팔트 바로 위에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 아스팔트 위에서 나오는데 이게 차에 묻으면 잘 지워지나? 아스콘이 묻었어. 신발에 묻었어. 아스팔트 막 도로공사 하고 있어서 아스콘이 신발에 묻었어. 이게 잘 지워지나? 잘 안 지워진단 말이야. 이게 잘 안 지워지는데 이거를 차에다 넣고 쓰는 거거든. 이 바로 위에서 만든 거를. 때가 얼마나 잘 끼겠어. 우리가 지금 치킨집을 가도 닭을 60마리를 튀긴 거를 강조해 가면서 식용유를 바꾼다고 하지. 우리 80년대 때만 해도 시장통 가면 튀김집 앞에 가서 나 턱 깨고 이러고 있었거든. 엄마 지나가면 나 저거 사달라고 그러려고. 근데 우리 엄마는 저 입구에 있는데 얘가 어디로 간지 사라졌대. 그래서 시장 보러 딱 오다 보면 맨날 가 있는 데가 정해져 있대. 장난감 파는 데하고 그 튀김집 앞에 가면 애가 꼭 있대. 나도 그 기억이 나. 우리 엄마는 막 뭘 사야 되니까, 장을 봐야 되니까 막 여기서 시간 보내고 저기서 시간을 보내고, 나는 심심해 죽겠는데 갑자기 쑥 사라져. 그럼 장난감 가게 앞이나 튀김집 앞에 가면 있더라는 거지. 그러고 살았어 나는. 마찬가지로 튀김도 옛날에는 그냥 계속 부어서 썼단 말이야. 옛날에는 튀김집 앞에 가면 기름이 없어지고 하면 계속 그냥 부어서만 썼지, 기름이라는 걸 교환해서 쓰지 않았어. 지금은 닭을 튀기더라도 60마리를 튀기면 기름을 교환합니다라는 걸 홍보를 하지. 광유 얘기하다가 왜 일로 갔냐냐. 그럼 광유, 아까 뭐라 그랬어? 아스콘이 묻으면 잘 안 지워진다고 했지. 그러니까 합성유는 좀 그 위에서 뽑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커피 타듯이 만든다고 하는데, 커피 어떻게 만들어? 커피 2스푼, 프림 2스푼, 설탕 2스푼, 믹스 커피 만들듯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 특정한 화합물들을, 그러니까 정제해서 나온 것들을 섞어서, 그러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제조사들이,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 회사를 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회사 이름은 뭐 다 못 대겠어. 나도 갑자기 대라고 하면 뭐 다 까먹지만, 그 세계적인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지금 몇 개의 정유사가 있어. 몇 개의 정유사가 있는데 그 정유사들이 해외의 정유사하고 또 다른 합성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커피를 몇 스푼 넣고, 프림을 몇 스푼 넣고, 설탕을 몇 스푼 넣는지에 따라서 커피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 우리 편의점만 가봐. 커피 종류를 셀 수 없이 많아. 그런 것처럼 합성유의 종류가 그래서 많은 거야. 원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유튜브 같은 거 다른 자료를 찾아보길 바래. 합성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나는 근데 그 합성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설명할 뿐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가 광유를 그렇게 써보고 합성유도 써보지만 난 합성유를 쓰거든. 근데 이 오일이 뭐가 문제냐? 오일은 우리가 뭐 칼 갈아본 적이 없으니까 칼을 간다고 설명을 해봐야 못 알아듣거든. 근데 칼을 어디다 갈아? 우리가 그라인더에다가 칼을 갈진 않는단 말이야. 칼날이 다 상하기 때문에. 숫돌 위에다가 칼을 갈지. 요즘은 뭐 편하게 이렇게 칼갈이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숫돌 위에다 간단 말이야. 근데 숫돌 위에다가 그냥 칼을 문질러봐. 열만 발생하고 안 갈려. 그래서 물을 갖다가 뿌려서 가는 거거든. 근데 엔진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엔진이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쇠끼리 비빈다 그래봐. 열만 나서 산소 갖다 갈구면 쇠가 빨개지듯이 쇠만 빨개지고 서로 언젠가는 식다 보면 응착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을 넣는 거거든. 오일을 넣으면 오일의 마찰 계수라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훨씬 더 부드러운 거거든. 마찰 계수가 크면 클수록, 쉽게 얘기하면 빼빠가 샌드페이퍼, 어쨌든 빼빠라고 하지. 그 빼빠가 두껍냐 가느냐 이거거든. 합성유일수록 이 빼빠가 가늘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 광유일수록 이 빼빠가 두꺼운 거, 그냥 퍽퍽 깔리는 거. 한번 그냥 왔다 갔다 문질러봐. 퍽퍽 깔리는 거. 그럼 어떻게 돼? 줄이 쭉쭉쭉 가지. 근데 가는 빼빠, 가는 샌드페이퍼 갖다 문질러봐. 그냥 흔적이 남지. 잘 안 갈리기는 하지만.
근데 어쨌든 자동차의 엔진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서로 마찰을 해서 어차피 마모가 되는 거야. 그럼 마모를 시키는 건데 이거를 덜 마모를 시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고운 오일을 써야지 이게 덜 마모가 되겠지. 우리가 관절염 왜 와? 관절 안에 연골하고 연골액이 있잖아. 이 연골액들, 윤활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 피가 아니잖아. 윤활제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보호해 주는 거잖아. 엔진 오일이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하면 돼. 근데 우리가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팔목이 아플 때, 이 연골이 아플 때 언제 아파? 힘을 쓸 때 아파. 엔진도 마찬가지야. 시동을 걸었을 때 아픈 게 아니야. 차가 오르막길을 올라가거나 부하를 받을 때 하듯이 까랑까랑 소리를 내면서 아파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면 대체 아무 이상 없어, 그냥 잠깐 그런가 보다. 근데 나 같은 엔지니어는 이게 오일 갈 때가 됐구나. 왜? 까랑까랑 소리를 낸다는 거는 오일의 점도를 유지를 못하고 오일의 점도가 깨졌다는 얘기거든. 과학적으로 현미경으로 보지 않더라도 왜? 점성을 유지를 못하니까는 까랑까랑 부딪히는 거잖아. 까랑까랑이라고 하는 건 쇠가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인 거거든. 오일이 점성을 유지를 못하고 부딪힌다라는 거거든.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오일을 교환을, 이게 오일 갈아야 되는 소린가 보다 라고 오일을 교환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엔진오일 얘기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문계 학생들은 이론적인 것만 배우는데 이 자세한 이론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딨냐고. 제조사에서 내놓은 스펙을 달달달달 외울 뿐이야. 근데 현장 경험이 있고 실기를 하던 이공계 학생들하고 이게 똑같아? 달라. 당연히 다르단 말이야. 제조사에서 알려준 스펙, 제조사에서 알려준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기술적 이론 학공부인 거지. 이거를 달달달달 외운 친구들하고 실무에서 경험을 하고 실습을 하고 이론을 배운 친구들하고 어떻게 똑같냐는 거야. 4차 산업시대 별거 아닐 수 있어. 근데 내가 이 흐름을 타고 내가 이 흐름을 알고 이 흐름을 잘 탄다면 좀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의 젊은 친구들은 안 한다라는 거. 그치? 진입하기는 힘들어. 내가 그만큼 갈구해야 되고 그만큼 찾아야 돼. 내가 지금 유튜브를 찍으면서 하지 말아라, 자동차 정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 같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봐봐. 나는 하라고도 얘기 안 하고 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안 해.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선택은 너의 몫인 거거든. 내가 이거 해서 좋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해봤는데 구라야 하면 할 수 없는 거거든. 거짓말이야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안 좋은 점 먼저 얘기했어. 왜? 좋은 점은 일하면서 얼마든지 경험을 해도 되는 거거든. 근데 안 좋은 점은 이 정도의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만큼은 마음가짐을 이만큼 먹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면 그나마 좀 편안한 거거든. 그렇지 않나? 좋다 해서 갔는데 이런 거야? 안 하는 거거든. 근데 나쁘다 내가 이걸 하고 싶어. 이만큼 나쁘대.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하고 마음가짐이 어떤 게 다른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내가 올렸던 유튜브들 보면 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편수가 굉장히 길어. 찾아봐. 왜 그랬겠어? 하지 말라면서 편수는 길어. 어그로를 끌라고? 아닌 거거든. 좀 관심이 있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들면 조금 귀를 기울여.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이 사람이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듣는다고 하면 답이 있는 건데, 이거 왜 얘기하냐고 못 알아듣더라고. 왜 이런지를 못 알아들어.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의도는 자동차 정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술직, 건설 노동자가 됐든 뭐가 됐든 현장직,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한다고 대학을 보내야 되겠지. 근데 못하면 정비사 시킬 수도 있다니까. 쓰레기 청소하는 거는 누가 할 건데? 쓰레기 청소는 누가 할 건데? 다 이렇게 높은 데만 올라가면 이 사회를 구성하는 누군가는 하겠지. 내 아들은 안 하겠지야?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하면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기술직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기술직에 대한 이런 이미지, 인식,
비용에 대한 이런 인식이 정말 나쁜 건 사실이거든. 인건비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가 인건비에 대한 이런 지불의식, 지불 마인드, 이게 굉장히 나쁜 건 사실이야.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꿔보자 하고 만들기도 하는 거거든. 기술직을 배운다는 친구들 도전해볼 만하다는 거야. 좀 돌아다녀봐. 어떻게 보면 머리가 머리털이 검은 사람보다는 하얀 사람이 더 많아. 기술직 염색을 해서 검해 보일 수는 있어. 근데 얼굴에 주름이 간 것과 뭐 기술직 치고는 염색하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거든. 기술직 치고는 머리에 염색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 없대라는 건 아닌데 흔치는 않다라는 거야.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 근데 기술직에서 보면 이미 나이대들이 다 연로했대라는 거야. 그럼 누가 할 거냐고. 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 뭐 의사야 넘치고 넘쳤지. 의사도 기술직에 들어간다고 할지 전문직에 들어간다고 할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의사도 손재주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거든. 정비사도 손재주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인 거고, 건설 노동자들도 손재주 갖고 먹고 사는 거야. 당연히 힘으로 뭐 벽돌 지어 나르고 그거 옛날 얘기야. 90년대. 요즘은 벽돌 지어 나르기도 하지. 부분 미장을 하기 위해서, 부분 수선을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지. 힘들여서 하는 거 없대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기술직이든 전문직이든 간에 뭐든지 해라야. 집에서 논다? 나도 지금 놀고 있어. 나도 지금 놀고는 있지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게. 몇 편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 자동차 테스트 드라이버 또는 엔진 테스트를 따로따로 얘기한 적이 같이 얘기했나? 따로따로 얘기했나? 하여튼 얘기한 적이 있거든. 엔진 테스트, 다이나모, 엔진만 딸랑 마서 다이나모.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미 하청이 되었다는 얘기거든. 하청. 엔진을 연구하는데 이미 하청이 돼. 자동차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드라이버들도 하청이 되어버렸어. 원청에서 안 해.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다 하청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직업군에 가서 하고 싶은 건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대기업에서 하는 거야, 대기업을 가고 싶은 건지. 대기업에서 안 하는 거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테스트 드라이버 정규직일 것 같잖아. 정규직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외부 하청 회사로 건너온 지가 오래됐어. 정규직은 무슨 정규직이야. 외부 하청으로 왔으니까. 그리고 엔진만 놓고 이 엔진의 최대 출력, 뭐 테스트를 하는 다이나모라고 하지. 이 다이나모를 하는 것조차도 하청 회사로 넘어왔다는 거지. 근데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냐고. 엔진을 만들고 싶은 거냐고. 아니면 대기업을 단순히 들어가고 싶은 거냐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거든. 그저 대기업을 가면 다 하는 것 마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고. 대기업 좋지. 지금 뭐 자동차 정비사들 이러면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데서 컨셉 형식으로, 광고 형식으로 좋다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복지는 그러지 않거든. 현장에 협력사에 있는 직원이 많지 현대자동차 정규직에 있는 정비사가 많겠어? 유지 관리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제시한 이론적인 틀에 맞춰서 현대자동차 정규직 정비사들은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한다고.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실질적으로 써보면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동차인데 왜 수입차들은 합성유를 쓰고 왜 국산차는 광유를 쓸까? 국산차도 합성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품으로 딱, 이 정품이 아니라 차가 들어 나올 때부터 딱 넣어 갖고 나오진 않아. 근데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딱 합성유로 새 차 나올 때부터 들어서 나오는 거잖아. 왜 그럴까? 국산차는 값어치가 없고 수입차는 값어치가 높고 이래서 어차피 이런 모든 거를 다 돈으로만 따지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풀어야 될 숙제는 이 동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이 답은 풀어야 되겠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성비. 이 가성비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기업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기업은 돈을 적게 들이고 더 많은 효율을 내야 돼. 근데 이런 단어들이 가성비가 기업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민간으로 내려와 버린 거거든. 근데 이 가성비만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가성비만 계속 쫓다 보면 기업은 계속 가성비로 뿐이 갈 수가 뿐이 없어.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무조건 싸고 좋은 제품은 없다라는 거거든. 내가 그만큼 돈을 지불을 하고 좋은 제품을 쓸 의향이 있어야만이 기업도 바뀌는 거거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잘못된 게 매출을 이만큼 올려라, 그럼 네가 이만큼 원하는 걸 이만큼 해주겠다.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니까. 근데 모든 사장님들이 다 이만큼 올려, 해줄게.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욕심은 놓지 않으면서 직원들 보고만 더 많이 매출을 올리라고 하는 거거든. 또 어느 정도 한계점이 가면 이제 뭐 서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야 되긴 하겠지만은, 사장님 마인드들 자체가 다 매출을 더 올려, 그럼 맞춰줄게. 선 매출 후복지, 이건 거거든. 지금은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성장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사람들이 더 사고 싶게 만들어야지. 이 제품이 필요해서 사는 건 이미 끝난 거거든. 자동차로 얘기해볼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3년에서 5년 타고 팔아.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중고차를 또 사서 쓰는 거지. 합리적이라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안 들이고 3년에서 5년 타고 차를 팔어. 3년 리스를 쓰는 이유가 뭐야? 소비를 그냥 비용 처리를 해버리면서 난 또 새 차를 타고, 난 또 새 차를 타고, 그럼 이게 매물로 나오면 합리적인 소비라고 난 중고차를 주워서 쓰고, 난 중고차를 주워서 쓰고. 이게 합리적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만큼 타당한 비용을 지불을 해가면서 나는 쓸 의향이 있느냐, 이거야. 나부터 기업을 욕하기 전에, 기업을 욕해야 되겠지. 기업을 욕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기업에서 가성비라는 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다 가성비를 찾고 있어. 누구나 다 가성비를 찾고 있어. 가성비를 나부터 자꾸 연비, 가성비 이걸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기업은 계속 환경이 오염이 되든 뭐가 어찌가 됐든 뭐 어찌됐든 뭘지는 모르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자꾸 가성비 쪽으로 갈 수뿐이 없는 거거든. 왜냐면 소비자가 이걸 원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내가 비용을 이만큼 지불을 하더라도 이만큼의 능력이 있는 제품을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기업은 돌아 쓸 거거든. 더 좋은 제품으로, 더 나은 제품으로 다가가려 할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먼저 바꿔야 되겠지. 근데 지금 보면 수소로 가고 있는 거 보면 기업은 계속 가성비라든지 제어하기 쉬운 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은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이 너무 산으로 갔다가 강으로 갔다가 최대한 산 아닌 데로 가게끔 갔던 얘기를 끌어당기고 하기는 했는데, 못 알아들 얘기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라고 굉장히 심하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핵심은 잘 걸러서 들으시길 바래요. 내가 선택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인생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남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그저 도움이 되게끔 많은 사람들한테 왜 자꾸 공부만 해서 왜 저쪽으로 가, 공부를 하더라도 좀 더 내가 좋아하는 거 공부하면서 롱런할 수 있는 게 이쪽에도 시장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의사 공부를 자꾸 갖다 붙이는데 의사 공부 한 8년 합니다. 약. 그리고 졸업 이후에도 계속 책을 봐야 돼요. 자동차 정비사 공부는 짧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정비사가 될 수도 있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정비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동차 전문 학원을 가서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자동차 정비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신기술은 계속 밀려 내려온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나면 신기술이 계속 나오듯이, 우리 휴대폰 바뀌듯이. 휴대폰 바뀔 때마다 카메라가 어떻게 됐어요? 되게 좋아졌죠. 고성능의 게임이 돌아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계속 지금 변화하고 있고, 여직 변화했고 계속 변화할 거고, 그럼 신기술은 계속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어찌됐든 내가 정비를 계속 하는 동안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의사도 공부는 하죠. 의사만큼이나. 왜냐면 의사도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조금 덜 째고 수술하는 방법이라든지 약으로 제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하듯이 자동차 정비사들도 계속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 공부의 깊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사하고 비교해서 견줄 건 아니긴 하지만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차 정비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월급은 쥐꼬리 많은데 굉장히 많이 공부는 해야 되고, 그만큼 또 현장에서 춥고 덥고 뜨겁고 이런 것들을 버텨내야 된다는 거. 좋은 점은 있긴 하지만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시면서 좀 이게 좀 이상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 다른 동영상을 보셔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쁜 점을 더 강조했습니다. 나쁜 점. 왜냐? 해보면 알거든요. 해보면 알지 못하러 남의 말을 이렇게 많이 듣습니까? 내가 관심이 있고 그럼 먼저 액션, 실천 해보면은 아는데. 근데 이걸 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가 하고 관심은 있지만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보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만큼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알고 진입하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